부의 데이터 특별 리포트. 베네수엘라는 석유, 한국은 부채, 5060 자산 붕괴의 전조, 착각의 시대, 그리고 전략가의 경고. 대한민국 5060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더 무서운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국가 시스템 전체를 석유라는 단 하나의 자산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석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맹신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실물, 경제의 성장이 아닌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빚, 즉 부채입니다. 오늘 부의 데이터는 묻고 싶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유가 폭락으로 무너졌듯 대한민국은 부채의 한계점에서 무엇을 맞이하게 될까요?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5060 세대에게 이 시나리오는 공포가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예정된 미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차가운 진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챕터 1. 평행이론. 검은 황금의 저주와 콘크리트의 저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말하지만 대다수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거는 자산 단일화의 비극이라고 정의합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의 오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매장량 1위의 산유국이었습니다. 첫째, 유가가 높던 시절 그들은 다른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만 파면 돈이 나왔으니까요. 국가 재정의 거의 전부를 석유 수출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로 석유 공급이 늘어나고 유가가 반토막 나자 그들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오판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가계의 자산의 70% 이상, 5060 세대의 경우 80% 이상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목격한 부동산 불패 신화.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유가 불패 신화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베네수엘라는 땅 밑의 자원을 믿었고 우리는 내일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신용, 즉 빚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부의 데이터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 가격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순간 붕괴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챕터 2. 붕괴의 전조. 감정적인 비관론은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숫자와 통계로만 증명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 데이터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알리는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1.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배신. 경제협력개발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나드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개인 간의 거래라 공식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가계빚은 GDP의 150%를 넘어선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1년 반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2.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괴리. 서울 핵심지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여전히 역사적 고점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월급을 10년 모으면 집을 샀지만 지금은 숨만 쉬고 20년, 30년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집값은 근로소득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출로만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수요는 즉시 사라져버리는 모래성 구조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거래가 사라집니다. 3. 5060 세대의 유동성 함정. 여러분의 자산 현황표를 보십시오.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지만 거래량이 사라지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순간 그 거대한 아파트는 여러분의 노후를 옥죄는 거대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챕터 3. 수요와 공급 충격. 부의 데이터가 분석한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는 바로 수급의 붕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전 세계가 사줍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한국 사람이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차 베이비 부모인 55년생부터 63년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시기입니다. 집을 팔아서 노후 생활비와 병원비를 써야 하는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세대입니다. 반면 에코세대와 젊은 층은 이들의 아파트를 받아줄 여력이 없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새로 집을 살 대기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 수요와 공급이 가격의 하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호가는 거래가 없을 때만 유지되는 장부상의 부일 뿐입니다. 챕터 4. 시나리오 분석. 어떤 과정으로 위기가 닥칠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시중에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한계에 몰린 매물이 경매로 쏟아집니다. 경매 낙찰가가 시세보다 20-30% 낮게 형성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시세가 됩니다. 마음 급한 5060 은퇴자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며 경쟁적으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에 질린 패닉셀링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자산가치 하락과 노후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30%만 하락해도 대출을 끼고 산 가구의 순자산은 반토막이 납니다. 지렛대 효과가 거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갚아야 할 빚과 세금뿐인 상황. 이것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5060 세대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챕터 5. 생존 전략. 위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기회의 시작입니다. 부의 데이터는 여러분께 다음의 3가지 기본 전략을 먼저 제안합니다. 첫째, 자산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십시오. 베네수엘라 국민 중 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원화 자산인 부동산에만 목매지 말고 달러 자산, 채권, 배당주 등 매달 현금이 나오는 자산으로 이동하십시오. 둘째, 부채 축소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가격이 떨어지거나 멈춰있는 시기의 빚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입니다. 대출 금리가 여러분의 자산 수익률보다 높다면 그 어떤 투자보다 빚을 갚는 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셋째, 시세 차익이 아닌 수익 가치로 눈을 돌리십시오. 앞으로의 10년은 얼마나 올랐나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즉 현금 흐름이 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월 100만 원도 안 나온다면 그것은 죽은 자산입니다. 작더라도 매달 확실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챕터 6. 심층 솔루션.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거래가 말랐는데 도대체 어떻게 현금화를 하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지역에 따라 오른 곳도 있지만 매수자가 실종된 곳이 많습니다. 부의 데이터는 이 거래 절벽을 뚫기 위한 3가지 비상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손해를 피하려는 심리를 버리고 가격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 호가나 옆집이 몇 달 전에 팔았던 가격을 내 집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그 가격은 과거의 가격입니다. 매수자가 없을 때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단지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싼 매물이 되는 것뿐입니다. 지금 10% 싸게 파는 것이 나중에 30% 폭락한 뒤에도 팔지 못해 발이 묶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도저히 헐값에는 못 팔겠다면 주택연금으로 우회하십시오.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에 살면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면 향후 집값이 폭락해도 가입 시점의 높은 가격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집을 시장에 파는 대신 정부에 팔고 평생 월급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매수자가 없는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셋째, 전세를 활용한 부분 현금화입니다. 집이 안 팔린다면 전세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혹은 역으로 전세가가 버텨줄 때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을 안전자산으로 옮겨두는 방법입니다. 이는 차선책이지만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유동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살 사람이 없다면 살 사람이 생길 가격까지 내려가거나 주택연금처럼 시장 밖에서 현금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석유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베네수엘라, 그리고 집값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대한민국?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환호가 아닌 냉정한 데이터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입니까? 부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막연한 희망 고문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리포트가 5060 세대 여러분의 자산 전략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060의 자산을 지키는 전략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